네, 이번 산불 관련해서 정치권 소식도 한번 볼 텐데, 자, 이준우 대변인님 나오셨는데 일단은 보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민생 보듬기 현장 나서면서 보듬기에 나섰는데, 좀 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라서 뭐 긍정적인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반응이.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무죄 선고를 받고 일단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장 본인은 첫 행보로 이제 산불 현장 가는 모습 보였지만, 지금 뭐 옷으로 이렇게 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했지만 국민들 현장에 있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썩 반가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렇게 이제 옷가지를 던진다든가 또 뭐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온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뭐 여든 야든 비슷한 상황일 수도 뭐 있고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대외 행보를 크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싹 좋지가 않아요. 왜 실제로 거기 가서 무슨 도움이 되는 어떤 봉사활동 한다거나 무슨 이제 재난 병원에서 의료 봉사한다거나 뭐 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어떤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돌아가는 이제 그런 정도의 행보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는데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진 찍는 거 행보 그런 거밖에 안 되느냐는 그런 시민의 절규가 저는 좀 이재명 대표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면 어제 영상 오늘 아침에 영상 짧게 돌던데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서 약간 욕설이 섞인 듯한 말을 하는 게 오디오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ABC 할 때 그 C로 시작되는 말을 했는데 과연 이건 그게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오해가 없도록 본인이 또 무슨 내용인지 말을 또 해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뭐 여당 인사들도 계속 방문을 하고 있는데 아마 비슷한 상황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렇게 조금 엄중한 상황인데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 예를 들어 공무원들도 보면은 지금 바쁜데 현기인들 의전하느라 좀 힘들다 이런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서 좀 뭐랄까요, 이 필요해서 가는 거지만 좀 상처를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안타깝다, 좀 오지 말아달라 이런 사실 이런 종종 많이 있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뭐 저런 분의 얘기도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산불이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흥분하실 것이고 저런 의견들을 다 받아야 된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 어떤 곳이든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가지 않으면 가지 않았다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가서 현장을 몸소 체험하고 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급한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또 욕을 하면 욕을 받아도 괜찮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민의 삶을 보듬지 못하면 또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수용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좀 방문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제 가지고 여야가 정치 다툼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정치 다툼하지 말고 화마에 휩싸인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여야가 빨리 힘을 합쳐서 ABB 지원하고 그래서 민생이 주거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최고의 노력이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 더 추가드리면 이제 예비비 관련해서 좀 바로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어제 모습 보면 이 안에 방탄복을 입은 모습 좀 보이긴 했는데 뭐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 외부 일정 소화할 때는 신경이 좀 쓰일 것 같아요. 신경은 쓰이지만 뭐 그거 신경 쓸 겨를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사고가 엄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ABB가 4조 8,700억이 있다라고 하는데 빨리 정부가 도대체 이 산불 현장의 주민들의 주거와 민생과 먹거리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고 얼마가 필요한지를 빨리 추계해서 국회에 보고를 하고 이 ABB를 빨리 집행을 해야 됩니다. ABB가 뭐 예산이 줄었냐 안 줄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할 예산은 충분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부에서 나서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시면서 여야의 어떤 재난 예비비 증액 문제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피해 복구와 지원 방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최소한 신뢰마저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치 예산이 삭감돼서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신 그 이재민들 눈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장난하고 싶습니까?
양심이 있어야지.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네, 여야가 정쟁하지 말자고 했는데 예비비 놓고 일단 공방, 정쟁 비슷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준우 의원님, 일단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늘려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임 충분하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 예비비라고 있습니다. 그 목적 예비비를 1조 원을 민주당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 규모가 굉장히 큰 산불이거든요. 2022년 경북 강원도에 있던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 산불 규모랑 비교하면 이재명 수가 그때에 비교하면 지금 26배나 많다고 합니다. 인명 피해나 뭐 예,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46배나 대단히 큰 규모이기 네. 때문에 그 1조 원 삭감단 예비비 그걸 못 쓴다 그러면은 굉장히 충분하지 않은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산불 진화는요 산림청하고 소방청이 하는 거지만 피해 회복은 정치권이 하는 겁니다. 인력과 행정력이 동원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피해를 복구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피해 복구에 있어서 굉장히 마치 다른 일인 것처럼 본인들은 전혀 문제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요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차만 고친 게 아니라 에어백도 다시 정상 복구시켜야 됩니다. 그래 다시 차를 몰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예비비를 저기에 다 써버리면요 올 여름에 있는 태풍이라든가 또 어떤 재난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따라서 지금 예비비 추경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야지 지속 가능한 올 1년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얘기하지 않고 뭐 인간적 양심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보고요. 네. 또 하나 지난번에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소방헬기 4대를 도입을 하려고 여야가 합의가 됐었습니다. 네. 한 200억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민주당에서 반대해가지고요. 삭감해가지고 전액 삭감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소방헬기 4대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4대가 확보됐다 그러면요. 아마 이번에 산불 났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소방해서 화재를 진압하는데 도움이 됐을 건데 그러지 못한 것도 결국 민주당의 예산 삭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좀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을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추경 예비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 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민주당 때문에 이제 예비비 다 삭감하고 나서 이 대응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니 본인들이 실력이 없고 무능한 걸 가지고 왜 지금 야당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비비가 늘려야 된다.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늘립니까? 근데 얼마를 늘리자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추경에 대해서 빨리 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추경안을 내라 했는데 지금까지 안 낸 게 추경호 경제부총리잖아요. 그리고 예비비가 4조 8,700억이 있으면 일단 얼마나 이 산불 현장에 돈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비비를 일단 기존의 걸 쓰고 또 부족하면 얼마든지 일주일 안에 금방 예비비를 또 늘릴 수 있어요. 추경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렇게 심각한 국가적인 불행, 산불 사태에 대해서 지금 민생이 중요한데 왜 정쟁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여야가 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야당이 안정감을 가지고 지금 얼마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못했다, 야당 때문에 못했다 이런 것이니까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요거 그만하시고요. 빨리 행정부에서 얼마의 예비비가 필요하다, 집행하겠다, 추가적으로 얼마 필요하다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야가 힘을 합쳐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정쟁 그만하고 국정협의체 빨리 가동해서 빨리 힘을 모았으면 하는 게 아마 국민의 목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민주당이 서해 수호의 달 맞아서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보시는 모습입니다. 일단 참석하러 가는 모습 같고요.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재판 무죄 선고받고 이제 아까 봤다시피 산불 피해 현장 점검했고 또 오늘 기념식에 참가를 했는데 광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참석한 거죠? 사실상의 저는 대선 행보라고 보고요. 이게 지금 산불 현장에서도 안정감을 지켜줄 대한민국을 지켜줄 분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간 것이고 안보 문제도 보수가 안보는 책임지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안보를 책임져야 될 군인들이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가 야당 대표와 국회의장 체포하러 다니고 이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결국 안보는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 대행 체제예요. 국방부 장관도 대행 체제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오히려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을 대신해서 챙겨야 되겠다 이런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선 행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진호 대변인 어떻게 드셨는지 궁금한데 이번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고 민평기 상사의 유족이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며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는지 묻고 싶다. 사과를 요구했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본인 SNS에 쓴 글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천안함 폭침은 부정하면서 천안함은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연구 논문이 있다는 것을 자기 SNS에 올렸습니다. 그게 네. 무슨 의미입니까? 북한군에 의한 어뢰라든가 북한군에 의한 포격이 아니라 잠수함과 충돌해서 천안함이 깔아졌다 그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본인이 올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이 서해 그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있습니다. 네. 박선원 의원요. 천안함은 자체 결함으로 가라앉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던 분이세요.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전체적으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북한과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서해 수호의 날에 유족들한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린다는 게 굉장히 유족들한테는 모욕감이라고 한번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행사에 참석하기 전에 본인이 과거 했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반성한 게 먼저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뭐 사과 요구를 했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사과랄지 아니면 비슷한 입장을 좀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천안함이 북한의 소형이 아니다. 이걸 부정했어야지 사과를 할 거 아닙니까? 부정한 적이 없는데 뭘 사과하죠? 오히려 천안함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이 억울한 희생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는데 사과할 게 있습니까? 자꾸 이거 너 모든 걸 다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만 안 돼. 뭐 이런 정도 수준의 국민의힘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다시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안보도 경제도 모든 걸 다 책임지지 못하고 이재명 대표만 비난하는 것들이 정부 여당으로서 할 일인지 비판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말씀하시죠. 2014년 11월입니다. 2014년 11월 이재명 그 성남시장 시절에 자기 SNS에 올린 글입니다. 천안함은 잠수함과 충돌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죠? 북한에 의한 침몰이 아니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북한에 의한 침몰이 아니라고 폭침론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정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궤변이다. 그리고 유족들에게 반성하고 사과한 모습 먼저 보여야 한다. 그리고 사망하신 분이 지금 55인입니다. 제2연평해전이라든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으로 이 55인의 순국 선열들한테 정말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은 두 번 다시는 이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정당 지지율과 함께 모든 게 나왔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34%. 여권 볼까요? 김문수,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이런 순위인데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41, 국민의힘 33. 좀 벌어진 모습이군요. 지난주보다. 자, 이준호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 지지율 좀 벌어졌고요. 지금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무죄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야당 이제 지지 세대를 좀 결집하는 모습이 아닐까. 좀 결집하는 게 좀 지지율 여론조사에 좀 반영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NBS 조사 같은 또 똑같고요. 붙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어제 어떤 구속 취소된 그 무죄 선고 나온 거 이것 때문에 조금 야당은 결집을 하고 여당에서는 좀 약간 비관적으로 보는 지지층이 조금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은데 아마도 다음 주 되면 헌재에서 결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이르면요. 예, 이르면 다음 계속 주 이르면입니다. 금요일이나 그 다음 주 금요일 될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은 아마 그 직전에 여론조사에서는요 오히려 여당의 지지율이 더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대감이 반영되는 여론조사 나오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지금 저 어떤 형태를 가지고 뭐 조기 대선을 추측한다거나 앞으로 대선 열리면 어떻게 될 거라든가 그런 거 말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 생각도 좀 궁금한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 무죄가 반영된 걸 수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요. 좀 벌어진 듯한 모습. 어제하고는 또 다른 뭐 추이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뭐 이재명 대표 지지율까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힘 지지율을 아무리 합쳐도 이재명 대표에 훨씬 못 미치잖아요. 그렇군요. 일단 그건 보수 지지층과 중도층이 본인들 국민의힘이 수권 능력이 있는지도 애매한 거예요. 너무 좀 무능해 보인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보수라고 한다면 법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에게 결과를 승복하라 했는데 무죄 판결 나오니까 오히려 못 믿겠다라고 정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았으면 됐을 건데 상대에게 그렇게 승복하라고 해놓고 결과가 무죄 나오니까 승복 못하겠다라고 달려드는 거 보면 보수로서의 어떤 가치나 품격이 굉장히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중도층 민심이 가장 중요한데요. 국민의힘을 중도층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할지라도 국민의힘에 희망이 없는데 결국에는 잘못된 길을 갔으면 돌아와야 되는 것인데 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다. 속수무책이다. 이런 네.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면 차기 정부는 유능하고 국민 통합에 방점을 찍은 정부가 되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중도층 말씀하셨는데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의견 유보가 37%로 어느 항목보다도 가장 높이 나와 있는데 중도층들이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안철수 의원 그렇고 조국 전 대표도 이렇게 올라와 있군요. 이준석 의원은 좀 없어진 모습도 보이는데 일단은 이준우 대변인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중도층이 가장 의견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상황으로 좀 보여요. 중도층의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도층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현재 이제 재판 결과 그다음에 헌재 결과 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결과 나오면은 자기가 표가 지금 표현하는 게 의미가 없는 이제 표현일 수 있는 거고요. 또 나중에 본인이 투표권 행사되면 사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다 어떤 판단을 보류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저 37%의 그 중도층이 아마 어디론가 흡수가 될 건데 아마도 그렇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기다리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지지층이 아닌가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관련해서도 뭐 말씀하셨으니까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 선고 날이 뭐 다음 달 뭐 4월로 넘어간 건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건데 언제 좀 나올 걸 보십니까? 4월 초가 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4월 또 중순 두 번째 주로 넘어갈 것 같으십니까? 일단 확실한 건 4월 18일 전에는 나온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헌재 이유는 재판관 퇴임 문영배 재판관 등 두 분이 퇴임하시기 때문에 퇴임해버리면 나머지 이 두 분은 대통령 몫이에요. 그러면 권한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이 6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상 법적으로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월 18일 전에는 나오는데 문제는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나와야 된다. 국민의힘도 이제 빨리 선고해야 된다라고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꼭 선고를 해야 되고 국가적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아요. 국민들이 다 광장에 나와 계시고 불안해서 소비를 못하고 그러면서 자영업자들 폐업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꼭 다음 주까지 정말로 선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이준우 대변인 일단은 국민의힘은 빨리 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또 의견이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말씀? 저 동의합니다. 네. 예, 저도 4월 4일 날 다음 주죠. 4월 4일 날 선고가 나오면 좋겠다. 근데 그 다음 주면 4월 11일인데요. 그건 아마 재판관도 퇴임하신 분들도 신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아하. 우리가 뭐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면 아시겠지만 제대하기 직전에 말년 휴가 나가면 신변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바로 직전에 어떤 중요한 선고를 하는 건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그 전전 주인 4월 4일 금요일에 선고를 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4월 4일까지 또 한 번 예측을 또 한 번 하셨는데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늦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조정훈 의원이 한 얘기라고 하죠.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뭐 탄핵 소추 30번 했잖아요. 대통령 탄핵하고 지금 발표한 게 한덕수 국무총리.
감사원장, 예. 이재명 대표 기소한 검사들 3명. 3명. 예. 그러니까 다른 일, 그러니까 투잡되게 만든 것 같아요. 헌재를. 민주당이 스스로 너무 많이 탄핵 소추해가지고 네. 이거 한 건으로도 지금 정신없을 상황에. 그래서 민주당은 절대로 헌재가 너무 늦다라고 주장할 상황, 그 자격이 없다. 선거가 당초 예상보다 좀 늦어지면서 민주당 왜 이렇게 빨리 안 하고 늦춰지는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아니 탄핵 소추를 너무 민주당이 많이 해서 헌재가 일이 많아서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의원님? 맞습니다. 저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뭐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야당이죠. 그 야당이 있는 동안 무려 29번의 탄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탄핵안들이 이제 헌재 도착한 거는 16건 정도 되는데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처리하는데 시간이 당연히 걸리죠. 선입선출 원칙이나 대원칙이 일단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에 있는 순서들을 먼저 처리하다 보니까는 뒤에 있는 중요한 어떤 선고가 있어도 그거를 앞에 거 먼저부터 하다 보니까 당연히 늦어지게 되는 그런 부메랑 효과죠. 민주당에서 탄핵 남발했던 그런 부메랑 효과를 그대로 민주당이 지금 받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헌재에서 그 굉장히 속도전을 펼쳤었거든요. 탄핵 심리를 할 때 각각 어떤 절차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 준수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속도전을 하다 보니까 다 압축을 해가지고 뛰어넘거나 이런 절차적 하자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일을 진짜 끝냈는데 지금 남아서 평일 종결하고 나서 심판하는 선고한 날까지 그 기간이 지금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변론했던 그 기간과 그다음 변론 종결 후에 선고하는 그 기간이 지금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처음부터 변론을 속도전 하지 말고 넉넉하게 여유 있게 충분하게 했으면 되는데 이런 어떤 그 앞뒤가 바뀌는 이런 그 화를 자초한 거는 헌재에게 있다. 이런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소은 부위원장님이 이준호 대변인 얘기 들어보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죠. 일단 헌재 재판관이 일단 6명 이상이 돼 인용이 되는 건데 5대3 구도로 좀 나뉘어서 많은 구도에서 적은 뭐 기각적 의견 혹은 분류하고 있는 이쪽을 설득하려고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 해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요. 헌법재판관 중에 보수의 헌법재판관들이 네. 이재명 대표 선거 결과를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미뤄야 되는데 그냥 미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치 기각시킬 것처럼 각하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 의사가 비춰져야지 문영배 헌법재판관 입장에서 보면 선고를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선고가 났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그러면 이제는 선고해야죠.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죠. 뭐 이재명 대표의 상고심에서 항소심 무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선고할 때가 됐고 국가적 에너지를 경제나 민생에 쏟아야 되는데 이게 탄핵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쏟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국민의힘들이 자꾸 민주당이 탄핵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책임을 돌리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부권의 목적은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본인과 본인 가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을 계속 행사했기 때문에 계속 왔던 것이고 부메랑은 민주당에 온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갔죠. 총선에서 패배한 건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민들은 그 정당성을 민주당에게 더 줬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준호 대변인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낸다고 하면 아무도 지금 중간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인용이든 기각이든 빨리 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네, 기각으로 전 난다고 봅니다. 지금 어제 주요 방송에서도 5대3으로 지금 굳어진 것 같다라는 추측 보도 나왔었죠. 아마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뭐냐면은 문영배 권한소장 대행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가장 큰 권한이 바로 선고기일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문영배 소장이 선고기일을 안 정하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6대2가 아니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어제 SBS가 보도한 것처럼 5대3이라는 게 지금 굳어져 있고 이 구도를 깨기 위해서 문영배 소장 대행이 아마 선고기일을 좀 지연시키면서 설득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다 추측일 뿐입니다. 네. 그런 말씀 한번 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